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입니다. 과연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죠. 이 문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 있는 날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공부 시간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들 벌써 금요일이군요. 뉴스 키워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저희 정격 시사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0시 1시 사이 같던데요. 네. 그 탈북민 단체가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요? 네, 이 탈북민 단체들이 다시 이 전단 살포를 재개를 했습니다. 좀 내일까지 집중적으로 좀 살포를 할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어제 동트기 전에 대북 풍선 10개를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에 담긴 대북 전단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20만 장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1달러짜리 2,000장, 또 여기다가 가수 나훈아 씨 또 임영웅 씨 노래가 담긴 USB 5,000개도 함께 담아서 보낸 걸로 탈북단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대북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가는 상황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물 대 달러, 오물 대 임영웅.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북한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좀 높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북한이 대북 전단이 또 날아오면 오물풍선으로 또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죠. 그런데 다만 이번 주까지는 남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북한이 당장은 이 오물풍선을 이 남쪽으로 날리기는, 우리 쪽으로 날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일단 북한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 당국도 긴장 속에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또 있으면 이제는 이 대북 확성기와 함께 우리 군이 직접 하는 이 대북 전단 살포 재개와 또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특히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 한국 드라마만 시청해도 이 총살형에 처해질 정도로 좀 철저히 외부 통제를 하는 집단인데, 우리 군이 이렇게 이 심리전을 중심으로 다시 대응을 좀 재개하면 북한이 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북의 도발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경우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현충일을 맞아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웅들의 유가족은 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뉴스 좀 전해주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까? 네, 이 분석을 했던 이 관해서 이 유망성, 이 장래성에 관해서 분석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 의뢰를 받아서 전문 분석을 했던 미국의 지질 탐사 기업 이 액트지오사죠. 액트지오사의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이 아브레우 박사가 그제 귀국을 했었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이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우선 정말 이 정부 발표대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돼 있는지, 또 있다면 경제성이 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또 일각에서는 이 아브레우 박사 본인과 이 액트지오 회사가 이런 걸 분석할 능력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등등 이 수많은 관련 의혹들을 이번에 모두 해명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유망한지 직접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브레우 박사의 방한 기자회견은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아브레우 박사가 그저께 입국할 때 네. 비밀 유지 협약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좀 속 시원하게 그런 얘기들이 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영일만 심해를 탐사했던 호주 회사가 철수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잖아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좀 어제 오늘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지역, 이 영일만 지역에 심해 탐사를 했던 호주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드사이드가 이 지역이 유망하지 않아서 지난해에 철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 정부는 즉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제의 내용은 우드사이드 회사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반기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 이 우드사이드는 이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을 시켰다면서 그 대상 중에 한 곳으로 이번 이 영일만 일대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이 우드사이드 회사는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근데 정부의 설명은 좀 다르군요. 네, 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 이 유망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이 철수를 한 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한 건 우드사이드 자체에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을 시점이 이 지역의 유망성을 평가할 단계가 되기 전에 이 철수를 했다는 거죠. 네. 진짜로 유망한 걸 이 깊게 이 따져보는 이 심화 작업이 전문 용어로 유망 구조화 단계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망 구조화 단계. 네, 이 구조화 단계인데 이 회사가 우드사이드가 이 단계까지 안 가고 이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유망성을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 지역이 유망하지 않아서 이 회사가 철수를 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어제 휴일인데도 정말 발빠르게 이 해명이 좀 나온 걸로 봐서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도 짐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석유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탐사 자료 또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하면서 넘겨준 자료 등등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액트지오사에 의뢰를 했고 이번에 새롭게 이 유망 구조가 도출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서울의대와 서울대 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이 전체 휴진을 결의를 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이 필수과를 제외를 하고 모든 진료를 멈춘다는 겁니다. 외래 진료 같은 건 한마디로 좀 안 받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수술 일정의 차질도 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법원 결정 이후에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의료계가 요구해온 증원 절차 중단이 좀 사실상 묵살된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좀 석 달 넘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이렇게 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 서울대 의대에서 좀 자구책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이 핵심 요구 사항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좀 완전히 아예 취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이 의정 갈등의 출구 전략을 내놨었는데 지금 이 서울의대 교수들은
행정처분 자체를 아예 좀 완전히 좀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에 대해서 이 환자들께 죄송하다면서 휴진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정부에 전적으로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단 휴진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 대형 병원 5곳에서 주 1회 휴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대요. 네, 당시에 좀 실제 휴진율이 좀 높지 않았던 걸로 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진료 또 수술 거의 차질이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좀 예상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아픈 환자, 이 수술 잡은 환자 두고 뭐 정말 좀 떠나기는 어렵다. 이 모든 의대 교수들이 이런 마음이겠지만 이런 여론들도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실제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집단 휴진 결과가 중요한 게 앞으로 이 큰 갈등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이 집단 휴진 참여율이 높아서 다시 한번 의료계 전체로까지 휴진이 확산되면 뭐 또 한 번 의정 갈등이 한번 폭발을 하겠지만 반대로 저조하면 이번을 계기로 의사 집단의 이 투쟁 동력이 사실 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이 경과를 좀 이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으네요. 어젯밤 7대0.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요? 예. 네, 압도적인 결과가 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대표팀과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7골이나 넣으면서 대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2골, 이강인 선수도 2골 넣으면서 대승을 이끌었고요. 최근 신의 이 미드필더로 꼽히는 배준호 선수, 이 선수도 이 A매치 데뷔골을 불과 9분 만에 넣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0분도 안 돼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세를 이었고 7대0의 대승을 완성을 했습니다. 남은 중국전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대표팀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팀이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오는 11일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시원한 축구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 강릉,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늦게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연휴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비교적 한산한 편인데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 월릉에서 장안교까지만 속도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일대와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 잠원과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비봉 일대로도 속도 주춤하고요. 또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남한산 분기점 일대로 5km 막힙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평택 분기점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부곡에서 군포에서 부곡까지 속도 더딥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동김해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이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입니다. 극적 타결이 가능할까요? 먼저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구성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연결했습니다만 먼저 좀 어제 현충일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었는데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북한이 그 오물풍선을 보낸다든지 뭐 GPS 교란을 한다든지 전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뭔지 또 확실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현충이라는 계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말씀하실 만한 내용을 강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남북관계 긴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비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야권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항상 한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게 먼저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는 얘기는 보수든 진보든 시각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전혀 국제적인 협약이라든지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비정상 국가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계속 그쪽에 눈치만 보고 순응해주는 전략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물리적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것을 격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대원칙은 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020년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되면서 금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이 나서 다시 이게 살포가 가능한, 즉 표현의 자유에 따른 그런 허용이 될 텐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내왔던 북에서 보내진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남북관계를 너무 막 경색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신 후에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대북 전달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또 무작정 막 많이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북한이 이걸 이제 핑계 삼아서 다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아무리 정부 행정권이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그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라 실효적으로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 탈북민 단체라는 분들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만큼 이 점은 북에서 전단이라든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러한 소프트한 전력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다. 이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천착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 삼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말씀 좀 들을게요. 네. 오늘이 어쨌든 법정 시한인데 사실 그동안 이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제 기억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22대 국회인데요. 20대 국회, 21대 국회 다 이 법정 시한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아예 시작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갈 듯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 두 번의 국회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경우, 특히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을 경우에 4년 전에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양측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멀지 않은 시기 안에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런 시한 안에는 원구성 협상이 잘 타결되리라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갈 수 있다. 다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실제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다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사위와 운영위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는 문제. 이 중에서 민주당에서도 운영위 상임위원장 가져가봤자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원장이라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편으로 운영위도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협상용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18개 전체를 다 가져가는 그런 4년 전에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희숙 대변인 분석대로라면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목적은 법사위에 있는데 협상을 위해서 운영위까지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극적 타결의 형식으로 그럼 우리가 운영위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것은 운영위를 그럼 저희가 그래 운영이라도 주니까 법사위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내준다는 그런 결론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문제가 운영위하고의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2당이 원내 두 번째 정당이 그동안 차지했었던 이유는 국회의장이 물론 탈당을 하게 되지만 제1당에서 배출하게 돼 있고 그러한 원내 구성에 있어서의 법안 처리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너무 많이 사용됐다든지 지금 전국이 너무 경색돼 있어서 민심이 제대로 구현되는 국회 운영이 안 된다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국회 원구성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저희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하는 식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나오든 일단 의장이 선출되면 그 당적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국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원식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예, 우원식 의장이 그런 국민의힘이 보기에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며칠 안 됐고요. 그분이 선출되신 지가. 그러자마자 지금 원구성 협상을 시한까지 말씀하시면서 압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분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분이 국회의장 선출되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도 국회의장이 꼭 중립적일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며칠 안 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주는 국회 운영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그런 행태와 다를 바가 없을 걸로 보여서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4개 민생특위를 먼저 당내 기구로 꾸렸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도 되기 전에 14개 민생특위를 당내에 먼저 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되고 원구성 협상이 요원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당연히 이 의제로 논의가 되고 일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민생에 대한 저의 어떠한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라도 14개 민생특위를 먼저 꾸려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는 것과 완벽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지점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회 상임위가 이제 배정이 되고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본격적으로 돼도 이 당내 14개 특위는 그것대로 계속 꾸려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또 운영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일과 또 여당이 자체적으로 특위를 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수 있고 뭐 어느 쪽이 되든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 이 특위를 굳이 상임위 구성과 연계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당내 얘기 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 이 양보안 이거를 이제 거절한 것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이슈를 잘못 다뤘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제. 예. 예. 이 부분은 윤희숙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연금개혁이 어느 정권에서라도 이것을 떠안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이긴 한데 어느 정도 모수개혁에 대해서 합의가 됐으니 이거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연금 고갈 시점이 뭐 8년 정도, 9년 정도 뒤로 늦춰지니까 그것 자체로도 성과인데 왜 이거를 안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모수개혁만이 능사가 아니고 구조개혁이라는 즉 지금까지 연금 체계를 바꾸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아예 그냥 협의 대상이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각의 차이긴 한데 네. 정부 여당 전체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뭐 8년 9년 정도 연금 고갈 시점 늦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연금 상황을 전체적인 것으로 보자 이런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예, 연금개혁 이슈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 내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때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이 나는 찬성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요. 예. 이런 당내 흐름은 저 수석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저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할 때는 저도 다른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담는 그릇 자체가 과연 당 안에 있느냐 여부 그것을 담아서 단일한 의견 더 조화로운 어떤 입장 이렇게 다듬어가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연금개혁 같은 사안에 있어서의 의견 충분히 들을 만한 얘기가 되죠.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보는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당에서 어떤 입장을 정한다. 그 과정에서 그 의견들도 다 투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처럼 이렇게 단일한 의견을 막 물리적으로 또는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다 품어서 적어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하나의 안으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지켜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봐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 현안 중에 말이죠. 김정숙 여사 그 인도 순방 관련 논란이 있잖아요. 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그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치졸한 시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힘의 이 문제를 그 의혹을 제기한 그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직접 고소 입장이 지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직 대통령 부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재임 시절의 행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다 안 된 부분이 잘못 전달돼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 또 국민의힘 의원이 원하는 것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아주 투명한 그런 해명 또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먼저 운운하니까 자꾸만 이 상황이 악화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 일변도로 김정숙 여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양쪽의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빨리 이 증거 같은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네. 같은 데서 좀 빨리 이것을 좀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그래야 이게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지금 감정 싸움 해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안 보이네요. 그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빨리 고소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법적 조치 들어가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니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를 공개하면 깔끔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 정략적인 그런 대응인데요. 저희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권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것부터 지적을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방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를 동렬해놓고 비교하겠다는 발상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순방비까지 다 공개해서 그것을 일일이 항목별로 비교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외교 행위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비용의 과다에 대해서 또는 그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네. 거기에 대한 해명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동해 영일만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그 국정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후에 이제 야권에서 여러 가지 그 의문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부산 엑스포 실패했던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생각난다는 식의 또 상당히 강력한 비판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 전 국민이 유치하기를 기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 영일만 지금 가스전 같은 거 원유, 석유 이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죠. 이걸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낭보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지지율 반등의 어떤 계기로 삼는다든지 뭔가 어떤 걸 덮기 위한 거라든지 여의도 국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 논리 구조가 항상 그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해하시지 못하는 이러한 정략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브레 박사의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여기저기 그 제기됐던 의문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뭐 다는 안 되겠죠. 일단 그 시출에서 뭔가 샘플이라도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이 분의 신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어떤 미국의 단독주택의 주소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는 그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분의 해명에 따라서 적어도 그 부분은 의혹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입니다. 윤희석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문제를 알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쓰레기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제 문제의식을 느껴서 쓰레기 문제를 파다가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고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시민들도 할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했을 때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좀 정부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은 분명히 하는데 의미를 느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 활동이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이 돼서 그들이 기획가가 돼가지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항상 뿌듯함을 느낍니다. 5월인데 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이상하다고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서 이게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9도, 경기도 고양과 충북 단양 30도, 강원도 정선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28도, 경주와 경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볕도 강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역,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늦게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전남과 영남,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원구성 협상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이요? 네, 화성 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동탄과 반월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화성 전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화성이 이제 100만을 돌파해서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탄이면 삼성 반도체가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삼성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네. 그 동탄 1신 도시와 반월동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제 이번에 재선 성공하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입성했다가 이번엔 재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화성정 동탄 지역의 전용기 재선 의원입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힘을 위한 평화, 그러니까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 힘을 앞세운 평화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앞뒤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사실 평화를 위해서는 힘은 당연한 것이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런 역할은 하시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떠한 측면이냐면 사실 무인기를 넘어서 이제는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최상병 사건을 겪으면서 국군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센 척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강한 워딩을 쓰시는 거는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센 척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힘이 담보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봤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말만 세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군이 세져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걸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말만 앞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내각 개편이 검토 중이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예. 차관급에 대한 교체도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독수 총리는 유임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뭐 교체설이 예전부터 있었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는 유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보통 아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거의 불문율에 가깝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는 굳이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민주당에게 무언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자존심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선 민심을 보면은 분명한 국정기조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내각만 바꾸고 차관만 바꿔서 정책적인 부분 일부만 손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도주 총리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에 그렇죠.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시군요. 맞습니다. 총리가 바뀌어야 내각 전체 방향과 흐름이 바뀔 텐데 총리를 유임시키고 일부만 바꾸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후에서 협치에 대한 주문도 많았고 기대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협치가 되겠습니까? 협치는 사실 권력자가 무엇인가 내주면서 서로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10번 이상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치가 될리만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뭐 힘으로 독주한다,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독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협치는 가진 자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저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협치적으로 국정 운영을 방향을 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협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국정 방향을 올바르게 그리고 함께 방향을 맞추어서 대한민국을 같이 발전시켜 보자라고 메시지만 던질 게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면 저희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예. 측면에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대통령께서 결단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변화죠. 만약에 뭐 최수근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와 결단이 결국에는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이고요. 해당 문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요. 예. 일단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나부터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공수처가 지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모두 지켜보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나부터 하겠다. 사실 많은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 관련자들은 호주 대사로 파견까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를 믿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자 원하신다면 특검을 충분히 받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라라고 하면 정쟁이다 이렇게 피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상병 사건으로 국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도 수집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비판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수사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들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원구성 말씀도 이제 말씀 중에 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법정 기한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원구성 협상은 법대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행대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사실 원구성 협상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을 어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싫다고 주장을 하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빠르게 결단을 해서 수용을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까지 협상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월요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주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국회법대로 한다면 월요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감안해서 월요일 날은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네. 국회의장께서 우원식 의장께서 취임하시면서 7일 날
24시까지 분명한 안을 제출을 해라라고 국민의힘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안들을 보고 월요일 날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상간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이틀 정도의 협상 시간은 더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가 쟁점입니까? 결국에는 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겠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게 되면 보통의 그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법안들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네. 통과되지 않는 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는 피감기관이 대통령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통 그 고발하는 건들이야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운영위원회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숨기고자 하는 것들을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운영위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운영위원회는 국회법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내놓아야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미 21대 후반기에서 많은 그 국회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인 것이고요. 네. 아까 국민의힘의 윤희석 예. 선임 대변인은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법사위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서 협상용으로 운영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자리는 회의의 개최 여부에 딸려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그 전체 민생법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국회법과 대통령실의 피감기관 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이번 총선 민심도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려면 법사위 운영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지 협상의 대가로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이 맞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 관례를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의 관례에는 이렇게 제왕적인 대통령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정치가 있었고요. 서로와 대화 타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권하시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가뿐히 무시하시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관행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삼권 분립 체계 하에 대한민국에서 국회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그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이 방어벽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뭐 독주를 막겠다 하면서 더한 독주를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 이제는 협치의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고언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 저쪽에서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세게 합시다. 이러니까 지금 정치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특검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여야 모두 이제 사실 특검을 경쟁적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야당은 지금 우리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보면서 이 정부의 수사 능력과 수사 상황을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당은 사실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 특검 얘기를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주당도 실제로 여당과 정부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지 일부 의원들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당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론이 되려면 의총을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당론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너무 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 검찰에는 맡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 김건희 여사께서 받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통령 기록관에 저장되어 있다,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조차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다, 특혜 없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소환 조사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검찰 안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그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원석 총장께서는 바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권력이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지금 검찰 수사는 별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그 해병대원 특검 얘기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정쟁이다라고 못 받고 가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수홍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쟁으로 못 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아까 것이고. 그런 취지였죠. 김건희 여사의 특권 같은 경우에는 정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정도의 취지인 것이지 그걸 거부권을 해도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쟁용으로 치부하시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뀌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검찰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대북송금 수사 재판이 이제 오늘이 선고인가 그럴 겁니다. 이화영 전 정무 경기도지사요, 경기부지사. 그런데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도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원수 총장은 이게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연어 파티라든지 이런 그리고 회유성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가 있으니 혹시나 힘에 의한 개입이 없었는지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인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특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특검법을 발의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검도 추진하면서 국정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되면 묻혀질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눈과 귀를 가리게끔 하는 방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거부권 대통령으로 규정 짓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으면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추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빠르게 파악하셔서 대통령께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그새 다 됐습니다. 예. 우리 재선 의원 전용기 의원과 지금 대담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 많이는 못 드리겠고 22대 국회 의정활동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많이 듣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나 국회에서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과 국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듣고 잘 실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국민들께 보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상임위는 결정됐습니까?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추천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국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가지고 온 사건이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요. 아침에 전해드리기에는 좀 민망한 사건이긴 한데, 근데 이게 20년 만에 다시 이게 좀 주목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우선 20년 전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04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경남 밀양에서 남자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장기간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이 여학생이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불러와서 이 여학생이 사는 지역은 울산이었어요. 근데 밀양으로 불러내가지고 몇 번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한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4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폭행범 가해자들이요. 가해자들. 그렇죠. 가해 학생들이 44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2004년 1월에 이제 범행이 시작이 됐었는데 범행이 시작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 못하게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면서 그렇죠. 그 지역의 비행 청소년 연합 학생들이 다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이 가담하는 인원도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44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또 장기간 이렇게 범행이 이뤄지기도 했던 거고요. 장기간이면 어느 기간? 한 어느 정도? 10개월 이상 이렇게 10개월.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좀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말을 못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불법 촬영도 해놓고 또 폭행도 있었고 뭐 금품갈취도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학생이 평소 같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범행 사실을 듣게 돼서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아까 직접 가담자는 가해
가해자는 4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범행에 동조한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29명이나 더 있는데 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던데 이 가해자들의 여자친구가 망을 본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해가지고 총 동조자까지 합치면 75명이나 이렇게 좀 관련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범행 자체가 아주 폐륜적이고 엽기적이고 좀 충격적이고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다시 부각이 된 겁니까? 이 최근에 한 유튜버가 뭐 이제 나락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이 사건의 주동자 그리고 뭐 동조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많이 유튜버의 이 영상이 너무 회자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이 관련된 게 4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어가요. 합쳐서. 네. 예. 뭐 예를 들어 하나 이제 뭐 주동자 뭐 박모 너는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한 340만 명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신모 씨에 관련된 영상도 있었는데 이건 또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제 예. 뭐 중간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댓글들도 막 달려 있고요.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가해자가 맛집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다. 뭐 외제차 딜러로 잘 살고 있다. 뭐 외제차 세대나 뭐 끌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달려 있고요. 또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후폭풍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 식당은 장사를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는 사람은 해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전화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반성문도 다시 회자가 됐는데 이 유튜버가 다시 공개를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사건이 나쁜 건 알지만 제 나이 때는 여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사건에 포함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이게 반성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뭐 이런 네. 것들도 다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사건이 워낙 참혹했고 또 그 가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영상을 딱 보여주면 누구라도 화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분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적 제재 논란이 이제 되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면 처벌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까? 당시에? 전가 기록이 사실상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왜냐면 그래요?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을 안 했는데 네. 뭐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소년부로 송치가 됐는데 그러면 또 전가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처벌이 안 이루어진 거고 이 유튜버가 또 부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회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그 그러겠죠. 여파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받았던 합의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이건 이 유튜버의 주장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도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공분을 샀고요. 특히 경찰이 당시에 피해 여중생한테 네가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밀양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런 것들도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2차 가해네. 네, 그 예. 논란도 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20년 만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거를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에 보면은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이거 피해자한테 동의는 구한 거예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고 예. 영상 내에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직접 메일로 대화도 나눴고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알고 보니 이게 동의는 아니었던 거예요. 쪽 피해자 쪽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네. 뭔가 잘못된 게 바로 잡히는 것 같고 이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은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족 동의 구했다라는 공지 정정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상황 바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선의라 하더라도 이런 사적 제재 자체는 지금 불법 아닙니까? 맞아요. 형법상 명예훼손에 예. 이제 훼손됩니다. 그래서 네. 해당이 돼서 불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예, 학교 다닐 때 이게 저 1교시 알리는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의 부인 뭐 호칭부터 예전에는 영부인이라고 그랬죠. 되게.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호칭합니까? 요즘은 여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부인의 사전적 의미는 보면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수가 그럼 우리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국가 수반의 아내를 이제 일컫는 거고 영어로는 first lady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계속 영부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영부인이라는 호칭이 좀 과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김건희 여사도 그 영부인이란 호칭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영부인 호칭 사용을 좀 자제 요청을 좀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사 이렇게 이제 용어가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이렇게 일상 구어 속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네. 여사 하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이게 뭐 특검법을 서로 양쪽에서 네. 발의하겠다 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미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부인들이 정치적 논란이 된 경우가 역대 정부 예전에서 좀 덜어 있었습니까? 예. 의외로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근데 특검까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이 여사 가족에게 전달됐다. 이러면서 이제 의혹이 한번 제기됐던 그런 바가 있고 김옥숙 여사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 유사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노 전 대통령 이제 미납 추징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 받은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었고 그랬고요. 권양숙 여사 경우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불법 자금 받은 과정 여기에 좀 깊이 관여했다. 이랬던 의혹이 또 제기됐던 바가 있고요. 이제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금융 뇌물,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됐던 그런 바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의외로 좀 그런 논란들은 꽤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특검까지만 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조금 과한 감이 좀 없잖아 있죠. 사실은. 네. 정치적 예. 너무 프레임이 강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종훈 평론가 설명대로 논란은 있었지만 특검까지 가는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전국의 핵심 현안이 됐다는 뜻인데 네. 예, 그렇게까지 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글쎄요. 가족은 안 건드린다. 약간 그런 불문율 비슷한 것들이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여야 상호 간에 그런 약간의 암묵적인 룰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는 좀 작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경우에는 이제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고 네. 또 검찰 쪽에서는 뭐 공개 소환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가 뭐 네, 공개 맞습니다. 소환을 얘기한 적은 없다는 발언도 또 나오고 그렇죠. 좀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할 일이고요. 그 이제 제 질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역대 그 대통령 부인들 중에 공개 소환 당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이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특검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네. 영부인으로 첫 검찰 조사 받았던 이제 분이 이순자 여사였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비자금 중 미납 추징금 추적하던 검찰이 이 여사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했다. 이걸 파악해서 소환 조사를 했고 그 후에 전액 추징 결정이 나온 바가 또 있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는 2009년에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당시에 부산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그 조사를 이제 받았던 바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권 여사가 이제 그 명품 시계 받았다,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게 또 뭐 회자가 되기도 했던 그런 바가 또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임기 말 그 아들 그 시영 씨와 함께 그 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혜 관련 특검 수사를 이제 받았던 바가 좀 있죠. 예, 특검 받은 사례도 또 있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여사는 이제 퇴임 후에 네. 그 수사를 받은 거고요. 그렇죠. 시점상. 예. 예, 김영욱 여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현직에 기간 중에. 재임 중에 네, 받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부인 배우자들 사례를 쭉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 대통령 가족은 부인만 아니라 또 자녀들도 있잖아요. 네. 자녀들 관련해서는 또 소환 사례가 또 이제 의외로 또 좀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그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으로 이제 공개 소환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냥 소환만 아니라 실제로 네. 재판받고 실형 살았죠. 실형 살기도 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이제 김홍업 씨하고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도 알선 수재 혐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실형 선고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이제 현직 대통령 자녀로서는 처음으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 조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논란은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일부 제기가 됐더랬는데 그랬었죠. 사실 네. 그러다가 거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흐지부지 되다시피 했는데 예. 이번에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거죠. 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불거졌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대통령 배우자의 단독 외교, 최초의 단독 외교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대통령 배우자 부인의 그 단독 외교 사례는 그러면 얼마나 있었을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없었던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제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 2002년 5월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 특별총회 본회의에 이제 단독 참여를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여사들이 이제 대통령하고 함께 나가서 이렇게 활동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따로 이렇게 가서 뭐 공개 행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셨던 분이잖아요. 여성계에서 상당히 네. 또 활동을 또 많이 하셨던 주요 인물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조연설을 이제 가서 이제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부인 단독 외교 사례. 그럼 그때 돼 있는 그 거죠. 자격이 어떤 자격이었습니까? 당연히 영부인 자격으로 가긴 했습니다. 아니 네.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예 이제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자격으로 이제 가셔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영부인 단독 외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 자격. 김 여사 경우는 사실은 뭐 이걸 과연 외교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서에 따른 그 자격은 도종환 단장의 특별 수행 네. 특별 수행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근데 이게 뭐 단독 외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그 부인을 우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 부인은 당연히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 있죠.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관리, 보좌, 보조, 관리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 이제 설치를 했던 거고, 뭐 아시겠지만 이 제2부속실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존재했던 조직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여사의 이제 보좌 활동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 뭐 사회봉사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보좌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처음 만들어 이제 졌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부인이 좀 비선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뒷소문이 막 나고 그런 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또 한다는 걸 또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제도로 이제 정착이 제도화되는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제2부속실에서 기록도 다 남기고, 그러면 이제 여사가 뭐 사적으로 조용히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관리라면 관리랄까 이런 게 이제 돼 왔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그거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이제 또 영부인 또 격도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여사로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없앴던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제2부속실 계속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야권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는 지금 제1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고 이제 대통령 일정 관리도 하고 하는 그 제1부속실 쪽에서 김 여사도 함께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현재는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태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보좌를 위한 제1부속실, 그리고 대통령 부인 보좌를 위한 제2부속실 이렇게 부속실 2개를 운영했는데,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다. 네. 그죠? 그런데 예. 지금 다시 제2부속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그동안 논란이 이제 여사 관련 논란이 이제 일 때마다 네. 이제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그냥 제1부속실에서 그냥 이제 함께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분간 뭐 이렇게 제가 보건대 제2부속실 설치를 다시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정치 공부 좀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나들이 차량들은 어제 많이 이동해서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원룸분기점에서 신내까지는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속도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일대로 속도 주춤하고요. 양재 부근 5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여파로 서초부터 지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잠원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또 남사제니에서 속도 살짝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3일까지 밀리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에서 금천까지만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남한산 분기점 일대로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부곡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 서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키워드 시간인데요.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갑자기 불어났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흔히 이제 주담대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금액을 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는 698조였는데 한 달 동안 4조 원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네요. 증가폭으로만 놓고 보면 이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떤 대출이 늘어났는지 이걸 봤더니 증가액 대부분이 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었습니다. 주담대로만 한정을 해서 놓고 보면 지난달 30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45조 원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4조 원이라고 4조 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스란히 다 여기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에 2만 7천 호 기록했고요.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3만 2천 호 기록했고 4월에는 4만 4천 호로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보통 2, 3개월 시차를 두고 이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제 가계대출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거래량이 늘면 가격도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좀 보니까요.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1%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09% 올랐습니다. 직전주가 0.06%였으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0.03%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특히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선 건 지난해 12월 이후 27주 만이고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를 하는 지역이 178개 시군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을 한 곳 쥐어보니까 87개였습니다. 전주보다 늘어난 곳이 11개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승한 지역 중에 상당수는 수도권 지역이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분당, 안양, 과천 이런 곳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반면에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서울 지역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지난주 0.1% 올랐고 수도권은 0.11%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수도권 비수도권의 흐름은 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지금이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네, 헷갈릴 정도죠. 네. 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로 기온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올해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봄 기온을 분석을 해봤던 건데요. 보통 이 3월부터 5월 이때를 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전국의 평균 기온이 13.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1990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20년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쫙 내봐도 이거보다 1.3도 높았던 거고요. 네, 역대 봄 기온으로는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요. 바로 작년이 13.5도로 1위였고 올해가 2위 그리고 세 번째로 높았던 해가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 3년 내내 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해수면 온도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인도양의 아라비아해 바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뜨겁게 달궈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한국의 해수면 온도도 14.1도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이렇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바닷물의 열이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열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그 대류 현상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이 생겨나는데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고기압이 발달을 했고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조량이나 일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올해 봄 날씨도 보면 굉장히 맑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더운 날씨가 이어졌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 보면서 좋아했는데 네. 이게 꼭 좋아할 일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지구 전체가 그런 겁니까? 네, 지구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 기구 WMO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도 최대 1.9도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1.9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 이걸 보통 한 1.5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해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마지노선인 1.5를 초과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이 10년 사이에 가능성이 80%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그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봄 기온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지난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로 봐도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가 지난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이 또다시 5년 안에 깨질 가능성이 86%나 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뭐 단순히 우리가 더 더운 계절을 맞이하고 뭐 불편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상기후 현상이 뭐 재난처럼 닥칠 수도 있고요. 또 생물 다양성도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손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막는 노력을 전 세계가 해야 한다, 이렇게 WMO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더 이상 놓치면은 불가능해진다. 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결혼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 겪잖아요. 네. 김 기자는 그런 저는 아직 출산을 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예. 그런데는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이제 그 직장 일자리를 구할 경우에 질 낮은 일자리로 밀려난다. 이게 이제 통계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 분석을 해봤더니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결혼을 하기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여성의 단순 노무직, 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207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 단순 노무직이라는 게 뭐 포장이나 운반, 청소 같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6.4%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남성은 어땠는지를 봤더니 오히려 남성은 3.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심으로 이 단순 노무직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러네요. 사실 이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는 강한데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제 당국이 분석을 할 때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특히 미혼 여성보다도 기혼 여성이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미혼 여성의 3배가 기혼 여성이었던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이었던 여성도 뭐 오랜 시간 출산,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면 뭐 단순 노무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 고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 극복이 되겠나요? 어렵죠. 좀 네. 심각한 사회적 경종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불법으로 동영상 재생하다가 적발된 누누 TV가 또다시 등장했습니까? 네, 이 누누 TV가 뭐냐면요, 뭐 지상파 다시 보기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OTT 콘텐츠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짜로 보여주는 불법 사이트가 누누TV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뭐 아무래도 요즘 뭐 넷플릭스나 다른 OTT 구독료가 좀 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 하면 이제 좀 솔깃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짜. 예. 네,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계속 차단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 이 사이트 주소 URL이라고 하죠.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공지문을 보면 한국 정부에서 수시로 차단하는 관계로 사용자 여러분은 우회 방법을 통해서 접속해야 한다. 이렇게 뭐 숨바꼭질을 안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 누누TV 때문에 저작권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OTT하고 방송사로 구성된 영상 저작권 협의체는 이 누누TV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저작권 피해가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뭐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누누TV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공짜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네. 5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한국 라면을 이제 전 세계가 맛있다.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다. 네, 그런.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에서 이 기존의 농심 신라면은 아시아 틈새 코너 좀 구석에 진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메인 식품 진열대에 옮길 계획이라고 이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한국 라면을 찾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눈에 좀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네, 한국 라면의 인기는 이 수출 실적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70억 원 정도였는데 2개월 연속 이 1억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수출 효자 품목이 됐을 정도인데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이 농식품 품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수출됐나 봤더니 1위가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라면 주요 수출국이 원래는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71% 늘어났고요. 유럽에서도 50%나 증가하면서 라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라면하고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갈게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됩니까? 네, 그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자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5월 3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회 심사하고 기업 가치 책정을 마치고 나면 빠르면 이달 안에 나스닥 상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네이버 웹툰의 상장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탄생한 웹툰이 이제는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기업 발행 규모나 공모가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한 5조 5천억 정도 이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라면 소식이나 네이버 웹툰 소식 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보내드린 전격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